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좀비 아파트다, 좀비 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바로 처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슈퍼 아파트로 갈아타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의 대경호를 생각하면 지금 집을 사가지고는 머리 이상의 먹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고, 두 번째는 거품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품은 빠진다는 원리예요. 오늘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살집 팔집 슈퍼 아파트의 진짜 비밀 저서를 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좀비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비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네, 좀비는 우선 슈퍼의 반대말로 제가 만든 신조어고요. 우선 슈퍼 아파트는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말하고, 그 반대의 개념을 좀 대비해야 효과가 좀 쏙 들어오잖아요. 좀비는 주거 편리성도 나쁘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좀 낮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도 높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의 자산을 갉아먹는, 좀비가 본래 죽은 시체, 살아있는 시체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좀비 아파트다, 좀비 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바로 처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슈퍼 아파트로 갈아타라. 이게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 그러니까 살집은 슈퍼 아파트, 팔집은 좀비 아파트.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이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영끌을 한다면서 뭐 빌라, 다세대, 뭐 아파트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사면 좀비 아파트 살 수도 있겠나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통계 기법을 썼는데요. 슈퍼에 해당되는 게 한 30%. 그리고 그저 슈퍼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 게 대부분이 차지하고요. 저희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좀비가 많지는 않아요. 한 20~30%가 안 되고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살기도 나쁘고 주거 가치도 떨어지고 투자 가치도 나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슈퍼로 이왕 갈아탄다면.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로 봐야 되나요? 그 기준이, 그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토지와 건물로 부동산은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좋다는 점. 세 번째는 땅값이 오르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소위 미래 가치,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변화가 많은 것을 주목하라. 근데 이미 슈퍼 아파트 저도 봤는데 슈퍼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것과 지식적인 게 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여기 되게 보면 강남과 마형생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잘 고르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구축, 재건축인데 신축과 재건축은 과도하게 상승했어요. 그건 맞아요. 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거품이 있을 수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사이클 변동이 있는데 순환 변동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이게 진단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되는 사이클은 이건 분명히 존재해요. 지난 35. 이거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남은 8년, 서울은 7년째 오르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다음 그렇게 보면 고점이고, 앞서 한번 했지만 저는 지금은 이 흐름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와 갈림길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신체에 비유하면 저는 어깨 정도 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은 머리 정도예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이건 확정하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그런데 어깨 정도 넘어섰다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의 대경호를 생각하면 지금 집을 사가지고는 머리 이상의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고, 두 번째는 거품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품은 빠진다는 원리예요. 빠진다 그러면 머리 정도 먹으려다가 머리 정도 날아갈 수 있다는 투자의 위험도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매우. 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또 이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은 첫째 일단 오세훈 효과,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되면 뭐 지금도 민주당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론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의한 경기 회복, 그다음에 뭐 과잉 유동성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반기에, 사실은 지금 보면 6월이 지나면 좀
좀 줄어들 줄 알았더니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6월 1일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물도 안 내는데 매물 잔금 인상.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미묘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책에 살집팔집에 써서 10가지나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전문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10가지 정도를 다 교과서 부동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분은 많지 않아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너무 한쪽만 강조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균형 있게 봐야 되고요. 두 가지를 짧게 할게요. 우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들어서 집값이 70% 정도 올랐다. 통계는 40 몇 프로지만 이런 보고서가 있잖아요. 오른 이유가 이게 5가지예요. 10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공급 부족이었다. 다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책의 실패예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 대책 이후로 그다음에 오세훈 정책까지 해서 이제 공급을 확실히 늘리는 쪽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또 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자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된다는 시그널을 준 거는 맞죠. 세 번째 변화가 금리 인상이에요. 사실은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저금리와 과잉 풍부한 유동성, 과잉 유동성 한 쌍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점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 물론 인플레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인플레 해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죠. 수식하고 달라요. 그러나 과잉 유동성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건 맞아요. 이주일 한국은행 청계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뭔가 그러면 심리예요.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상승 기대감에 광범위한 확산이 문제돼요. 이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좀 가라앉고 있어요. 연끌 외에는. 본인 지금 최근에 폭락론하고 폭등론이 이제 하는데 본인은 라이트 하우스나 이런 것 같은 폭락론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집값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얼치기 전문가고요. 저는 뒷북의 연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수요 공급 말하자면 전세가 오르는데 집값이 폭락하는 예는 이거는 경제학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개가 밀접한데 그렇죠? 건물은 감가상각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 오세훈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은 마무리예요. 그리고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달라요. 근데 정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은 둘 다 모르는 듯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을 중장기로 늘리겠다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토지 가치를 증가시켜서 층고 완화와 오히려 토지 가치가 높아지면 매물이 안 나와요. 근데 뭐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최소 1년 이상은 더 가열될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약을 해도 젊은 층 같은 청약을 해도 이게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을 사라. 돈을 끌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가 많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반대인데요. 사더라도 서울은 사도 돼요. 두 번째는 현재 내재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2040 플랜이 나온다면 새로운 투자,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많은 곳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사는 것은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무조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상기 신도시와 쏟아지는 물량이 약 200만 가구가 쏟아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젊은이들 연끌에다가 편익방에다가 벼락을 알아요. 그러나 노태우 전 정부 때 국장님 기억하시죠? 이때 1기 신도시 200만 가구 분당 일산이 나왔을 때 91년부터 집값이 우리가 86년부터 쫙 오르다가 91년도에 집값이 내린 것은 그 버블이 쌓인 것도 있고 경제가 좋았었어요. 쌓인 것은 200만 가구의 물량 앞에 장사했다. 그래서 지금은 200만 가구가 쏟아져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1, 2년을 바라보면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상기 신도시 물량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23만 가구나 4만 가구 쏟아지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1기 신도시도 뭐 다시 리뉴얼 재건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면 사실은 지금은 신규 분양을 받는 게 옳아요. 지금은 어쨌든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다. 모든 게 지표가 가열되어 있고요. 여기도 나왔으면 5가지 버블 측정 지표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요. 확실하게 과도하게 상승했다. 이거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강남의 아파트가 3배 이상 올랐는데 아직도 근데 이게 문제는 결국 정부 정책이 역시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집값을
뭐 사실은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매물을 잠기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또 풀어준대. 예. 또 갑자기 이렇게 되면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대. 그리고 지금 또 세금도 깎아준대.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탄대. 그럼 강남은 재건축이 난리법석이 나고 여의도니 뭐 지금 아시죠? 압구정이 잠실이니 누구나 요즘에 난리법석이 나겠죠. 목동까지.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서울에 제가 위험한 게 한 193군데나 돼요. 제가 도시재정비를 서울시도 오래 했고 했잖아요. 경기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 빌라 하나 갭 투자 한 1억 하면 지금 1억 좀 5천에서 1억 돼요.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25평 아파트가 하나 10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재개발만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야죠. 사실은 집 없는 사람은 이거 사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것은 지금 사세요. 사도 돼요. 그리고 집이 한 채인 분은 절대 팔지 마세요. 그런데 재테크에서 결국 뭐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한다는 것도 그게 결국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 증식의 수단인데 결국 사는 타이밍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디에 사는? 이건데 시기 선택에서 실패해도 지역 선택에서 성공하면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지역 선택이 더 훨씬 중요하다. 부동산은 장소상, 지역성, 입지성, 위치성이 몹시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그러면 번째는 지금 강남을 사라는 건 아니죠. 강남 지금 살 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산다면 강남 중에서도 핵심 입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지만 가장 변화가 많은데요. 저는 세 군데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강남 중에서는 역시 삼성동과 잠실이에요. 이 변화의 요인들이 많아. 한 10가지가 돼요. GTX, AC부터. 이 나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다음에 양재역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심으로 가게 되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 투자 지형이 바뀐다. 지도를 다시 그려요. 요 안에 재건축 그 말하자면 빌라나 낡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이제 아파트 안 살 것 같아요. 요 말도 중요해요. 굉장히 옮겨가야 돼요. 본래 아파트가 가열되면 다음에는 다른 주거용 부동산으로 옮겨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투자의 중심이 이동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도 돼 있고 그건 미국 교과서가 그래요. 지금 이제 결국 저희가 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문제가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젊은 층이 너무 절망을 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영영 날았다. 이게 결국은 뭐 정부나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사회 문제죠. 이런 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방법도 있어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맞춤형 공급 대책이에요. 이게 뭐냐? 저소득층. 그러니까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든 아파트든 이건 막 말하자면 그린벨트를 풀건 공항을 풀건 뭐 따지면 안 돼요. 공급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방을 위해서 공공임대 아파트는 그냥 정부가 꾸준히 해야 돼요. 막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건 지자체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나 영국 모델이 좋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소위 자가주택 촉진책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주거 복지는 내 집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내 집이 있으면 왜 이게 뭐 전세 나래니 왜 공급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미국은 자가주택 소유율이 65%거든요. 우리는 서울이 실질은 42%예요. 수도권도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에 한 번은 줘야 돼. 싱가포르처럼 결혼하면 집을 아예 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80% 내지 90% 소득을 미래를 보고 장기저리 융자 주택금융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어느 정권 이제 하려고 안 돼요. 누구나 집이. 그렇게 해서 내 집을 갖도록 해준다면 이거는 주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잘못한 게 정책이 강남의 고가주택이나 이렇게 소럭셔리한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가 관여하면 안 돼요. 지금 정책이 실패한 것도 강남 잡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소위 명품 잡으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돼요. 아니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영광이고 흐뭇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